아이고, 여자 기사님이네. 오늘 서비스 좀 다르겠는데? 그 손님, 능글맞은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을 때 저는 또 한 번 제 자신을 지우는 법을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대리운전하는 박선영. 올해 57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건 벌써 9년이 다 되어 가네요. 사람들은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죠. 여자가 밤늦게까지 그 짓을 해, 그것도 그 나이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아니, 질문이라기보다는 수군거림에 가깝죠. 근데요, 저는 오늘도 누군가의 밤을 함께 달립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게 진심입니다. 밤 11시 30분. 비가 내리던 세상. 홍대 앞 고깃집에서 만난 35쯤 된 남자 손님. 진득한 소주 냄새에 풀린 눈동자. 빗방울이 무겁게 떨어지는 오토바이 주차장 앞에서 오래된 파란 우산을 든 저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어요. 대리 맞죠? 근데 여자도 대리하네. 요즘은 대리도 많이 좋아졌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여자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일까지 하나라는 물음이 그 뒤에 숨어 있는 듯 했어요. 웃는 척 했어요. 늘 그렇듯 참았어요. 그게 이 일의 기본 자세니까요. 지금까지 수백 번은 더 들어왔을 말들이니까요. 와이퍼가 쓱싹 빗물을 닦아내는 소리만이 잠시 차 안을 채웠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가 그의 숨소리와 겹쳐졌죠. 그 소리 속에 잠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소리가 있는 동안은 적어도 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간 그 남자는 차가 출발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아줌마, 그쪽도 남자들이 원하는 걸 알아요. 이렇게 혼자 밤에 일하는 거 보면 뭐 가끔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왼쪽 손으로 핸들을 오른손으로 와이퍼를 켰습니다. 낡은 운전장갑이 핸들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했을 거예요. 빗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제 마음을 닮은 듯 했어요. 비는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제 속은 그보다 더 시끄러웠어요. 나는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말들이 이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재주가 생겼습니다. 마치 세상과 나 사이에 두꺼운 유리벽이 있는 것처럼 그 말들은 나에게 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마도 그날 아침 딸과 나눈 통화 때문이었을 거예요. 딸이 처음으로 엄마, 그만 다른 일 찾아봐 라고 말했으니까요. 그쪽도 외롭잖아. 나도 외롭고 서로 마음의 빈자리 좀 채워주면 안 돼요. 그가 말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젖은 셔츠를 벗듯 가벼운 말로 던진 외로움의 가격표. 그는 모릅니다. 나는 그런 말이 나를 가장 깊이 찌른다는 걸. 내가 집에 돌아가면 텅 빈 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다는 걸. 내가 얼마나 그 빈자리라는 말의 무게를 알고 있는지를. 그날 제 눈빛이 조금 흔들렸는지 그는 키득이며 말했어요. 에이, 진짜 화났어요. 장난인데. 웃어요. 그래야 예쁘지. 그 말에 나는 백미러로 그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고 왼쪽 와이셔츠 소매에는 소주를 엎질렀는지 얼룩이 져 있었어요. 안쓰러웠습니다. 아마 오늘도 힘든 하루였겠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발라드가 그의 말과 어울리지 않게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어제라도 내 심장 한구석이 그 가사처럼 무너졌습니다. 누구나 돌아가고 싶은 어제가 있겠지요. 나도. 그리고는 등바디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회사에서도 깨지고 집에 가면 와이프는 잔소리, 애는 게임하고 나랑 말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한테나 징징대고 싶었나 봐요. 순간 그의 말이 제 가슴 어딘가에 밝혀버렸습니다. 나도 그랬거든요. 누구한테든 징징대고 싶던 날들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처음 손찌검을 했던 날, 딸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한다고 울던 날, 빚 독촉 전화가 하루에 10통이 넘게 오던 날, 그런 날에는 누구에게라도 울며 기대고 싶었어요. 그런 날 있죠.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직업적 거리감을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내 목소리에 담긴 진심을 그도 느꼈는지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 기사님도 그런 날 있으셨어요. 사람이니까요. 그 짧은 말에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대리기사가 아닌 사람으로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말없이 엘리베이터 앞에 멈춘 차 안에서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내 얘기 안 듣거든요. 근데 대리기사님은 그냥 듣네요.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네요.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닫히는 문소리가 묘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서도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열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날 창문을 내린 채 빗물 냄새와 술 냄새,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단어에 담긴 그 남자의 진심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빗방울은 차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이상하게도 따뜻한 느낌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리운전. 그거 뭐 술 취한 손님들 달래주고 뭐 그런 거 아냐. 그 말에 가려진 편견과 오해. 그 무거운 시선들이 매일 밤 저를 따라다닙니다. 맞아요. 저는 그들을 달래줍니다. 하지만 제가 달래는 건 그들의 몸이 아니라 그들의 외로운 마음입니다. 가끔은 침묵으로, 가끔은 공감의 한마디로, 또 가끔은 그저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건 그 과정에서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박선영입니다. 57. 대리운전 기사. 밤마다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사람.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나는 태안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처럼 관광지로 이름난 곳 말고 그땐 겨울이면 파도 소리마저 얼어붙을 듯한 작은 어촌 마을이었죠. 신발보다 생선 비린내에 더 익숙했던 곳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항상 짠맛을 머금고 있었어요. 그 바람을 맞으며 자란 저는 아마도 그때부터 세상의 짠맛을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아장아장 걸을 수 있을 때부터 조개를 주었고 5살 무렵엔 어머니 옆에서 생선 누나를 파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끝이 트고 갈라져도 울 시간이 없었죠. 울면 어머니도 함께 우셨으니까요. 어머니의 손은 항상 바닷물에 불어 있었고 소금기에 갈라진 틈새로 비늘이 밝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손이 내 머리를 쓸어내릴 때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작은 단칸방이었어요. 부엌이 전부인 집. 겨울에는 황소바람이 문틈으로 쌩쌩 들어와 이불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버지는 바람이 춤추러 왔다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가난했지만 그 품은 참 따뜻했습니다. 바다에서 빈손으로 돌아오신 날에도 아버지의 웃음은 바다처럼 넓었어요. 학교는 솔직히 뭘 배웠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침부터 손에 물집이 잡히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새벽에 바닷가에 나가 조개를 줍고 학교에 가서는 꾸벅꾸벅 조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책은 좋아했어요. 유일한 탈출구였으니까요. 학교 도서관 창문 밖으로 몰래 기웃거려서 본 보물섬의 첫 장면. 그 설렘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 책의 주인공처럼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제 손에 쥐어진 건 책이 아니라 항상 칼과 바늘이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그 창문 너머에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도서관 처마 밑에 몰래 서서 창문으로 다른 아이들이 책 읽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치 남의 집 밥상을 훔쳐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그 배고픔은 밥보다 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슬픔에 잠겨 아버지를 뒤따르셨습니다. 두 분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 주변 사람들의 위로도 하나둘 끊겼습니다. 불쌍한 선영이, 가여운 아이. 처음엔 그런 말들이 따라다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저는 희미하게 지워졌어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17. 학교 공부보다 하루 끼니 걱정과 장례식장 비용이 더 급했죠. 장례를 치를 돈도 부족해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고 그 빚을 갚기 위해 학교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학비도 못 내고 그해 겨울 학교에 자퇴서를 냈습니다. 교무실에서 받아든 붉은 도장이 찍힌 그 서류는 아직도 제 서랍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 도장 자국이 마치 제 심장에 찍힌 낙인처럼 오래도록 아팠으니까요. 도장을 찍어주시던 교감 선생님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선영아, 공부 잘하는 애가 왜 그러니 그 말에? 죄송합니다. 라고만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다른 애들처럼 도서관에 앉아서 책 읽고 싶어요. 그냥 책만 읽게 해주세요. 그 말은 끝내 목구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불호공단에 있는 작은 봉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5시 반 기숙사 기상. 6시 반이면 드르륵 미싱 소리에 맞춰 출근. 언니! 언니! 부르던 어린 동기들 사이에서 나는 속으로는 여전히 학생이었어요. 미싱을 돌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책 속의 문장들을 되뇌었습니다. 그들이 잠든 새벽.
화장실 칸에 웅크리고 앉아 작은 스탠드 불빛으로 낡은 참고서를 훔쳐보던 시간만이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기숙사는 좁고 어두웠지만 적어도 지붕이 있었고 삼시세끼 밥이 나왔습니다. 봉제 기술도 조금씩 익혀갔어요. 손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그건 어릴 적 생선가시에 베인 것보다는 덜 아팠습니다. 밤마다 그날 만든 옷의 수량을 세다 잠들었고 꿈에서는 늘 학교 도서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 23, 오똑한 코에 하얀 셔츠가 잘 어울리던 남자를 만났죠. 공장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던 그 사람. 제가 떨어뜨린 젓가락을 주워주며 지은 미소가 참 따뜻했어요. 거래처 직원이라던 그 사람은 주말마다 제게 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아, 이 사람이라면 내 딸에게 책이 가득한 방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그 사람 하나 믿고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어요. 결혼도, 아이도 빨랐습니다. 24세 결혼해서 25세 딸아이를 낳았어요. 딸아이를 품에 안던 날, 아,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딸아이를 위해 분홍색 벽지를 직접 바르고 작은 책장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날 밤, 아기 옆에 누워 조그만 그림책을 읽어주며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너는 꼭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너에겐 꼭 책으로 가득한 방을 만들어줄 거야. 하지만 그 착하던 남자, 결혼 2년 만에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술 냄새로 시작했고, 늦은 기가, 그리고 마침내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옷에 배어 돌아왔죠.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어요. 직장 스트레스, 돈 걱정,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담감, 모든 걸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왔고, 욕과 고성이 밥 먹듯이 오갔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래도 참고, 또 참았어요. 그때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옛말처럼 참으면 언젠가 좋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따라 이 눈앞에서 손찌검을 당했어요. 어느 날은 방문 모서리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졌죠. 병원에서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사의 눈빛이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지만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그날 처음 보았어요. 5살 딸아이의 눈에서 반짝이던 빛이 사라지는 걸. 그때까지 항상 초롱초롱했던 아이의 눈빛이 마치 제 눈빛처럼 흐려진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면서 결심했죠. 이 지긋지긋한 팔자는 내 딸에게까지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 나는 여기서 반드시 끊는다. 그날부터 내 딸의 책가방에는 늘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넌 반드시 엄마와 다른 길을 갈 거야. 엄마가 그 길을 활짝 열어줄게. 메모지 한 장이 딸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어요. 그 사람은 결국 사고로 갔습니다.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 가로등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더군요. 경찰이 새벽에 찾아왔을 때 이상하게도 처음 든 생각은 아, 이제 안 맞아도 되는구나 였어요. 그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깊은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장례식장은 쓸쓸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몇 명 없었고 모두 비슷한 얼굴이었어요. 제 눈에는 다 제 남편처럼 보였습니다. 술에 절어있는 눈, 불안정한 발걸음, 그리고 어디론가 달아나고 싶은 표정, 남은 건 빛, 그리고 아이 하나.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보며 이상하게도 미안했어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당신도 어쩌면 자신만의 도서관 창문 너머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살았던 건 아닐까요? 그때부터였어요. 책을 미친 듯이 붙잡기 시작한 게 낮에는 편의점 알바, 밤에는 식당 서빙으로 딸을 키우면서도 점심시간에도 화장실에서도 틈만 나면 신문 스크랩, 중고 서적, 팟캐스트를 봤어요. 남자들보다 더 남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게 됐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정치, 경제, 사회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 했고 소설도 읽고 시도 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도서관이 되자고 결심했어요. 나는 책으로 딸을 키우겠다. 그게 제 구호였죠. 제 손 안에는 늘 둘 중 하나가 있었어요. 책 아니면 걸레. 딸이 잠든 새벽. 집 청소를 끝내고 피곤해 지친 몸으로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읽은 책에는 구겨진 메모지가 빼곡했고 그 메모지는 다시 제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중년 여자가 버스에서 청소 도구함 옆에서 늘 무언가를 읽고 있으니까요. 가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책만 읽어 그럴 때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딸, 엄마가 못 배운 것까지 다 배울 수 엄마가 미리 공부하는 거야. 딸은 제가 바라던 대로 똑똑하고 바르게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는 장학금도 받고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1등도 했어요. 그런 딸을 볼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열어주지 못한 도서관의 문을 딸은 스스로 활짝 열고 들어갔으니까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범대학 갈래.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완성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대리운전 여성 기사님들도 많대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했죠. 근데 딸이 대학에 덜컥 붙고 등록금 고지서를 보고는 바로 대리운전 앱에 등록했습니다. 밤에 일하면 낮에는 딸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더구나 이제 딸이 대학생이 되니 밤에는 공부한다며 늦게 자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운전면허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따놓은 게 있었어요. 혹시나 그 사람이 또 술을 마시고 오면 내가 대신 운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요. 그 면허가 이렇게 제 밥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을 위해 준비했던 것이 결국 저와 딸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다니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밤의 도시, 술에 젖은 남자들, 외로움과 온갖 감정이 뒤섞인 택시 안. 처음엔 두려웠어요. 제가 본 남자들은 대부분 제 남편과 비슷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서웠던 공간에서 제가 삶에서 배운 것이 빛을 발했습니다. 묵묵히 견디는 법, 말없이 들어주는 법, 그리고 책에서 읽은 온갖 이야기가 술 취한 고객들을 진정시키는 마법 같은 도구가 됐어요. 그 안에서 나는 마음을 위로하는 여자가 됐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기사님, 저 사실 엉엉 울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외로움을 안고 사는구나. 누군가의 운전대를 잡으며 내 인생의 방향도 조금씩 바로잡혀 갔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비는 서울의 밤거리를 촉촉이 적시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를 헹구듯 아스팔트 위에 그어진 희미한 선들을 지워내고 있었죠. 사계절 중에서 가을비가 가장 쓸쓸하게 느껴지는 건 어쩌면 그 비가 곧 겨울의 전령사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서울 도봉구의 허름한 실내 포차 앞. 남자 셋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벽돌색 외관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간판이 달린 그곳은 이름과 달리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그중 가장 말수가 없던 중년 남자가 제 차 조수석에 탔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크게 웃으며 그를 배웅하듯 손을 흔들었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치 거기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이쪽으로 모셔다 드리면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술기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있을까요? 그 말에 아, 어디론가 가는 게 목적이 아닌 사람이구나. 느꼈습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 자체를 잃어버린 듯한 눈빛이었어요. 이런 손님은 가끔 있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은 사람들. 그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 도착보다 과정이 필요한 사람들. 주소를 물어도 그는 고개만 흔들었습니다. 그냥 잠시 달려주세요. 어디든.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의 목소리일까? 가정에 문제가 생긴 사람의 목소리일까? 아니면 그저 외로운 사람의 목소리일까?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사람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을 읽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차가 출발하고 몇 분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봉구에서 강남 방향으로 천천히 달렸어요.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조금 쓸쓸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계층의 벽을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였을까요? 빗방울이 앞 유리창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의 눈물 같았습니다. 그 투명한 물방울들이 창문을 따라 흐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딸아이가 어릴 때 비 오는 창문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은 창밖, 저는 정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15분쯤 달렸을까요? 노란 가로등 불빛이 차 안으로 스며들 때마다 그의 얼굴이 잠시 밝아졌다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피로의 흔적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기사님,
혹시 남편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런 질문도 이 일을 하다 보면 종종 받게 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있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딸이 하나 있어요. 이번엔 조금 길게 답했습니다. 딸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말수가 늘어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딸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절 안 봐요. 아내랑 이혼하고 나서 연락 끊긴 지 오래예요. 있었는데요. 라는 과거형이 가슴에 쿡 밝혔습니다. 마치 그에게 딸은 이미 과거의 사람인 것처럼 말했으니까요. 목구멍이 탁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가 내뱉던 목적 없는 여정의 의미가 조금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딸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제 곁을 꿋꿋이 지켜줬던 딸아이. 그 소중함을 새삼 느꼈어요. 회사에선 후배들이 저만 보면 몰래 웃어요. 꼰대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리고요. 기껏해야 나이 먹고 짐 되는 사람 취급이죠. 요즘 명예퇴직 패키지라는 말이 돌아요. 제 나이 또래만 따로 불러서 설명회를 한다더군요.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더니 마치 오래 참았던 말을 쏟아내듯 이야기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질 때마다 그 표정은 더 깊은 고독을 담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불도 다 꺼져 있고요. 여긴 더 적막해요. 와이퍼가 쓱, 쓱 빗물을 쓸어내는 소리만 잠시 들렸습니다. 뒤따르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백미러에 반사되어 불빛이 번쩍였다 사라졌다 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선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가 나오고 있었어요.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이라는 가사가 그의 이야기와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라디오의 볼륨을 조금 낮추려 했지만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 이 노래. 좋아하는 노랜데 노래의 가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그의 얼굴이 잠시 일그러졌다가 이내 감정을 숨기듯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 그냥 날 좀 봐줬으면 해서 대리를 불렀어요. 사람들 틈에서 얼굴 보며 술 마시는 게 너무 지쳐서 그냥 혼자, 아니, 낯선 누군가와 잠시 같은 공간에 있고 싶었어요. 봐줬으면 그 말이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들어온 수많은 말들. 그중 가장 오래 남을 문장 같았습니다. 봐주다. 그가 원한 건 특별한 시선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었겠죠. 누구나 한 번쯤 그런 갈망을 느끼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치고 싶은 순간.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냥 누군가랑 차 안에라도 있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라디오를 껐습니다. 갑자기 그 음악이 우리 둘 사이에 너무 크게 울리는 것 같았거든요. 노래가 사라지자 차 안은 이상하게도 더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들었습니다. 말이 아닌 존재를 듣는 그런 시간. 대시보드 위의 시계는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1월 16일. 그의 생일은 어제였고 이제는 지나간 날이 되었네요. 하지만 어쩌면 시계의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대신 제 가방에서 조용히 초콜릿 하나를 꺼냈어요. 제가 피곤할 때 하나씩 먹으려고 아껴둔 거였죠. 벨기에산 다크 초콜릿. 딸이 지난 생일에 선물해 준 것입니다. 늘 한 조각씩만 먹으며 아껴왔는데 오늘은 나눠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단 건 기분을 조금 나아지게 하더라고요.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울음을 꾹 참는 그 모습이 제게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마음속에 가두고 살아왔을까. 짚은 표정이었어요. 아무도, 몇 년 동안 아무도,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도 그의 생일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걸. 아니, 어쩌면 기억은 했을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았다는 걸. 그저 형식적인 축하가 아닌 마음을 담은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간절히 필요했던 거겠죠. 초콜릿을 받아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선물을 처음 받아보는 아이처럼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열었어요. 한 조각을 입에 넣고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드리웠던 깊은 그늘이 조금 옅어진 것 같았어요. 기사님도 많이 외로우셨죠?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위로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는 그 사람을 통해 위로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는 사람들이라는 걸. 세상이 기억하지 않는 생일을 기억해주는 것보다 어쩌면 서로의 외로움을 가만히 인정해주는 게 더 큰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많이요? 하지만 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고백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의 진심 앞, 제 진심을 내어놓는 것이 예의라고 느꼈어요. 따님이 몇 살인가요? 23이에요. 대학생이죠. 제 딸도 그 나이쯤이에요. 지금은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마치 딸의 현재 나이를 계산하는 것조차 아픔이 되는 듯 했어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연락 한번 해보셨어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백 번은 넘게요. 전화, 문자, 이메일, 편지까지. 한동안은 매일 보냈어요. 그러다 1년에 한 번, 생일에만. 지금은 그것도 안 보내요. 답장이 없으니까. 차는 어느새 강남 한복판에 와 있었습니다. 밤이 늦었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진 빌딩들. 그 사이로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 속에서도 혼자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는 목적지가 필요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냥 강남역에서 내릴게요. 강남역 인근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는 이제 그쳤지만 길바닥은 여전히 물기를 머금고 있었어요. 그가 요금을 지불하고 문을 열기 전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낯선 분께 이런 얘기를. 근데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밤 제가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그리고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김민준.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혹시 또 뵐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그 손님은 제게 종종 대리를 불렀습니다. 김민준 씨. 그게 그 사람 이름이었어요. 항상 똑같은 시간, 같은 장소, 단 한 번도 불편한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항상 조수석에 앉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오늘도 기사님 덕분에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저 술 취한 사람의 감상적인 말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 그 온전한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었구나. 세상은 그를 꼰대, 늙은이, 전 남편, 불편한 아버지라는 꼬리표로만 바라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저 김민준이라는 한 사람, 생일에 초콜릿을 받고 눈물 짓던 사람, 딸을 그리워하는 아버지, 외로움을 품고 사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그 사람 하나가 제 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태울 때면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를 조금씩 했어요. 그는 깜짝 놀라워했죠. 아니, 기사님이 어떻게 그런 책을 다 읽으셨어요?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시간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책은 제게 창문이었어요.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그는 주로 경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잡한 용어들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책을 통해 그런 지식이 조금은 있었기에 대화가 이어질 수 있었어요. 점점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그는 투자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만 일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올드보이라 불리며 점점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그의 경험보다 새로운 기술을 우선시했고 회사는 그를 점점 소외시켰죠. 요즘 뭐 AI니 뭐니 하는데 사람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몸으로 배운 시장의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해했으니까요. 책으로 배운 지식과 삶으로 얻은 지혜는 다르다는 것을, 둘 다 소중하지만 때로는 후자가 더 깊은 울림을 준다는 것을. 어느 날 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회사 근처에서 가끔 점심이라도 같이 드실래요? 이렇게 밤에만 뵙는 것보다 처음으로 다른 시간대에 만남을 제안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차 안에서 작은 식당으로 옮겨졌고 때로는 공원 벤치로 또 때로는 카페로 확장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이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외침이라는 걸 압니다. 김민준 씨를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진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저 보여지기를 원하는 게 아닐까요?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바라봐 주기를. 그 손님,
김민준 씨는 그렇게 며칠에 한 번씩 저를 불렀습니다. 어떤 날은 회사 일로 지쳐 길게 한숨만 푹푹 쉬었고, 또 어떤 날은 딸 이야기를 하다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죠. 대부분은 그저 조용히 앉아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도착하면 차에서 내리기 전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이 차 안에선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아요. 그런 일상이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는 다른 출발지를 찍어 호출이 왔습니다. 서초동의 고급 빌딩 앞 유리 외벽이 밤하늘을 반사하며 번쩍이는 곳이었어요. 말끔한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그곳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 오늘은 취하지도 지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잘 다려진 정장에 넥타이까지 맨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오늘은 술 마신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정식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그는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제가 알던 고단한 퇴근길의 그 사람과는 사뭇 달랐어요. 머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와의 관계가 어디로 향하는지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어요. 혹시 이런 친절이 다른 의도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상은 수없이 저를 속여왔으니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게 또 다른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투자원 용사, 파트너, 김민준. 이전에 봤던 명함과 같은 이름이었지만 이번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에는 그저 술에 취한 손님의 신분증 같은 존재였다면 지금은 사업 파트너로서의 제안을 담고 있었죠. 그동안 그를 대하던 방식이 떠올라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진짜 사람을 위한 사업을 만들 수 있을까? 그는 말했습니다. 기사님을 몇 번 만나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운전하는 게 아니구나. 누구보다도 사람을 이동이 아니라 이해로 이끄는 사람이구나. 그런 서비스 제가 한번 도와드리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처음엔 피식 웃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사업이래요? 투자니 뭐니? 그런 건 뉴스에서나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의 제안이 현실감 없게 들렸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살아온 제게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라니요. 그것도 이런 번쩍번쩍한 대형 빌딩 앞에서 정장 차림의 투자자가 말하니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지했어요. 기사님, 우린 지금까지 사람을 운송했지.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한 적은 없어요. 사실 제가 기사님 차에서 엉엉 울었던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해왔어요. 왜 낯선 대리운전 기사 앞에서 내 마음이 속수무책으로 열렸을까? 그건 기사님의 특별한 재능이에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지만 동시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저는 그날 그를 거절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그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그를 피했습니다. 일부러 그 지역에 호출은 받지 않았고 그의 직접적인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두려웠습니다. 내가 사업을 세상은 늘 바닥에서 위를 힘겹게 올려다보는 곳이었으니까요. 그곳엔 내 자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책으로 배운 지식도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남의 이야기였지. 제 삶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이라니. 그건 마치 다른 행성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딸이 물었어요.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해? 딸은 세상에서 가장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족집게처럼 꿰뚫어보는 아이. 저는 그날 처음으로 딸에게 김민준 씨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 두려움도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데? 딸이 물었습니다. 모든 게 실패할까봐. 사람들이 날 비웃을까봐.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라서 그리고 내가 거기 어울릴 것 같지 않아서.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책을 읽었던 이유는 뭐였어? 내가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려고 그랬던 거 아냐? 근데 정작 엄마는 그 세상에 발을 딛길 두려워하고 있네? 그 말에 뭔가 번쩍하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한 건 실패가 아니라 어쩌면 성공의 가능성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 운전석에서 가만히 달래주던 사람들의 마음, 그건 바로 내 안의 간절한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 다음 날, 저는 김민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만남을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술집이 아닌 강남의 아담한 카페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A 사용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사업 계획서라고 써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기사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요. 그는 제게 종이를 쓱 밀어줬습니다. 따뜻한 귀가 안전한 여정이라는 제목 아래 사업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여성 대리운전 서비스와 심야 상담 프로그램을 결합한 형태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켠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닥타닥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사업자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담보가 없으시면 어렵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칼처럼 명확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 하필이면 비가 주룩주룩 쏟아졌습니다. 그 말이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또다시 제 앞에 거대한 벽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김민준 씨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돈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해요. 사람을 돕는 일이 계속되려면 이 사업도 경제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그 말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준 씨가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거예요.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건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누구에게든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예요. 수익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최우선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의만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기사님이 지금처럼 하루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사업이 된다면요. 수백 명의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어요. 우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업의 방향성, 추구하는 가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요. 저는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그는 끈기 있게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엔 결국 타협점을 찾았어요. 사람을 중심에 두되 현실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로요. 아직 확신이 안 서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 같은 사람에게 기사님이 저를 사람으로 봐준 것처럼 저도 기사님을 봤으니까요. 단순한 대리기사가 아닌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터질 것처럼 복잡했습니다. 딸이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딸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딸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 학기 조교됐어? 장학금도 받게 됐고 이제 등록금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엄마, 하고 싶은 거 해. 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딸, 항상 나보다 한 발 앞서 걷는 아이. 나에게 세상 가장 큰 용기를 주는 아이. 그 말에 갑자기 모든 두려움이 안개처럼 조금씩 옅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우린 다시 만났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아이디어를 빼곡히 써내려갔어요. 우리는 다양한 서비스를 구상했습니다. 첫째, 여성 운전자만 배정해주는 앱을 만들어서 늦은 밤 여성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둘째, 심야에 특화된 여성 고객 전용 서비스로 귀가 시간에 맞춘 특별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마음이 힘든 남성들을 위한 전용 대화 패키지를 만들어 중년 남성의 정서적 고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감정 매뉴얼이 탑재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기사님이 승객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섬세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김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이름이라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 이 아득한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지금까지는 그저 흐릿한 가능성으로만 여겼는데 이름을 부여하는 순간 뭔가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다가서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좀 더 생각해봐도 김민준 씨는 말을 끊었습니다. 여기 회사 이름은 따뜻한 핸들 어떠세요? 그 순간 제가 손에서 놓지 않았던 수많은 책들, 이름도 얼굴도 모른 채 위로했던 수많은 손님들,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던 남자들의 지친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매일 밤 차가운 핸들을 잡으며 느꼈던 그 서늘한 감각. 누군가의 인생을 아주 잠시나마 책임지고 운전하는 그 막중한 책임감. 핸들이요. 그 단어를 가만히 곱씹었습니다. 핸들은 방향을 정하는 도구입니다. 누군가의 인생 방향에 잠시 함께하는 존재. 그리고 따뜻한이라는 형용사가 그 차가운 금속에 온기와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았어요. 좋네요. 따뜻한 핸들.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텅 빈 차 안에서 핸들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가운 핸들이 제 뜨거운 눈물에 조금씩 따뜻해졌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따뜻한 핸들. 그게 바로 내가 그토록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잠시 맡아 운전하되 그 짧은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는 사람. 이제 그 따뜻한 손길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 엄마, 결정했어. 한번 해볼게. 응, 알았어. 엄마, 난 항상 엄마 편이야.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내 소중한 딸과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선물한 그 사람, 그 두 사람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핸들을 잡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번엔 내 인생의 핸들을요? 대표님, 오늘도 인터뷰 하나 잡혔어요. 30살 초반의 젊은 직원이 다가와 살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젠 제법 익숙해진 말입니다. 박선영 대표, 따뜻한 핸들, 주식회사 CEO, 그리고 아직도 밤마다 핸들을 잡는 현장 대리운전 기사.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이제 대표인데 왜 아직도 직접 운전대를 잡으세요? 대답은 항상 같아요. 핸들을 놓는 순간 제가 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자리. 누군가의 시린 외로움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을. 사무실 한켠 작은 탁자 위엔 제가 아끼는 오래된 시집과 딸이 사준 무선 키보드. 그리고 아직도 다 읽지 못한 인문학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뒤 창문은 유리창이 유난히 큰 편이었어요. 마치 어릴 적 제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학교 도서관 창문처럼 저는 그 창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창문 밖에서 안을 빼꼼히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창문 안에서 드넓은 밖을 시원하게 내다보는 위치가 되었네요. 오늘은 울산에서 기사님 두 분이 신규 등록하셨어요. 한 분은 경력 12년 차 베테랑이시고 또 한 분은 61살이래요. 이제 따뜻한 핸들은 전국 6개 도시에 지점이 있고 등록된 기사님만 213명. 특히 40대 이상 여성 기사님이 전체의 65%를 차지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규모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성장 과정이 마냥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첫 3개월은 계속 적자였고 사무실 월세도 못 낼 지경이었어요. 기사님 모집도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여자가 밤에 뭘 한다고 위험해서 못해. 이런 싸늘한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때 김민준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우리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고비예요. 이 순간만 잘 넘기면 반드시 다른 풍경이 보일 겁니다. 그 말을 굳게 믿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환점은 한 여성 고객의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밤 11시 여성 대리기사님이 운전해 주셨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차 안에서 안심하고 깜빡 잠들 수 있었어요. 그 진심 어린 게시물이 입소문을 타면서 여성 고객이 급증했고 그에 맞춰 여성 기사님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전환점은 심야 대화 서비스였어요. 처음엔 반응이 거의 없었지만 한 유명 방송인이 우연히 저희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방송에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술에 잔뜩 취해 엉엉 울었는데 그 기사님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이 조금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환점은 어쩌면 가장 의외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한 대형 기업의 임원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사직원 복지 프로그램으로 정식 계약을 제안한 거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그 계약 하나로 회사는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고 더 많은 기사님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딸아이는 가끔 사무실로 정성껏 싼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엄마, 이제는 좀 천천히 살아도 괜찮아.
라는 말을 꼭 환하게 웃으며 한마디 곁들입니다. 그럴 때면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집니다. 내가 그토록 끊고 싶었던 이 고단한 팔자. 진짜로 내 사랑하는 딸에게는 물려주지 않았다는 생생한 증거 같아서요. 딸은 이제 대학원생이 되어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책으로 가득 찬 교실에서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가르치는 모습을 상상하면 지금도 가끔 코끝이 찡해집니다. 엄마, 이거 지난 주말 딸이 제게 불쑥 내민 것은 10년도 더 전에 제가 버스 안에서 읽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낡은 시집이었습니다. 표지는 빛이 바랬지만 그 안에는 또렷하게 제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았어? 놀라서 물었어요. 집에 베란다 창고 정리하다가 오래된 박스 안에서 찾았어요. 엄마가 이 책만 보면 항상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담은 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 딸은 내 모든 말을 가슴 깊이 듣고 있었다는 것을. 엄마가 매일 밤 위태롭게 달리던 그 길을 이제는 내가 함께 달릴게요. 하루는 감정이 고장난 로봇 같던 남편이 요즘 부쩍 웃게 됐어요. 당신 내 서비스 덕분입니다. 라는 진심 어린 감사 편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남성분은 차 안에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도착 직전 조용히 말했죠. 기사님, 이상하게 이 차 안에서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 어떤 상을 받는 것보다 더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대리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없는 울음을 어떻게 만났을까? 나의 깊은 상처가 누군가의 아픈 상처를 따스하게 어루만지는 손길이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 태안의 차디찬 바닷가에서 시작된 내 고단했던 인생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핸들을 쥐어주게 될 줄은. 지금도 밤이 되면 운전대를 잡습니다. 이젠 빛바랜 노란 조끼 대신 회사 로고가 단정하게 밝힌 남색 점퍼를 입고요. 파란 우산 모양을 본떠 만든 저희 회사 로고는 누군가를 세상의 비바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우리 회사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을 만났던 그날의 낡은 파란 우산이 이제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작은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단말기에는 손님 이름 옆에 가끔 작은 어제 눈물 표시 아이콘이 뜨기도 합니다. 그분은 어제 저희 서비스를 통해 위로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 손님을 만나면 기사님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대화를 건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압니다. 김민준 씨는 이제 저희 회사의 공식적인 이사입니다. 투자만 하고 훌쩍 떠날 줄 알았는데 그 역시 이 일에 진심이 되었나 봅니다. 그는 종종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투자였다고 빙긋 웃으며 말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의 딸과 다시 만났다는 가슴 벅찬 소식도 들려왔어요. 딸이 회사 이름을 인터넷에서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해 왔대요. 아버지가 이런 따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김민준 씨와 딸의 재회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끊어졌던 다리가 다시 단단하게 이어지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건 어쩌면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보람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모든 인간관계는 그런 게 아닐까요? 끊어진 다리를 다시 잇는 아주 작은 용기의 문제. 내가 만든 앱 따뜻한 핸들에는 고마운 기사님에게 마음을 전하는 공간이라는 작은 메시지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글 중 유독 잊히지 않는 글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항상 말씀이 없으셨는데 요즘은 대리운전 기사님 이야기만 계속하십니다. 그 기사님이 아버지를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셨대요. 그 글을 읽고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가지 않아도 돼. 나는 마침내 누군가의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됐으니까. 밤길. 운전석 창가로 살며시 들어오는 바람은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달립니다. 하지만 이젠 누군가의 쓸쓸한 목적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달리는 중입니다. 어느 날 오후, 오래된 그 실내 포차 앞을 우연히 지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김민준 씨를 만났던 바로 그곳이죠. 이제 그 자리에는 아기자기한 작은 카페가 들어섰고 그 위에는 놀랍게도 우리 회사 광고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란 우산 로고 아래 적힌 문구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밤길을 함께합니다. 따뜻한 핸들. 그 문장을 보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밥 먹어요. 회사 근처로 갈게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잔잔히 웃었어요. 그래, 딸, 우리 오늘 따뜻한 핸들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길을 조금 천천히 달려보자. 사람들은 내게 외로움을 달래준다고 했지만 어쩌면 모든 외로움의 근원은 결국 보이지 않는 나를 누군가 그저 따뜻하게 바라봐 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을 뿐이니까.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밤 그 소중한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운전석에서, 때로는 조수석에서, 또 때로는 그저 말없이 옆에서 함께 걷는 사람으로. 저는 박선영입니다. 대리운전 기사이자 따뜻한 핸들의 대표. 밤마다 사람의 마음을 따스하게 달래주는 사람. 이제 제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